건강한 사람이 건강이 없잖아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건강이 인생에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근데 건강한 애들은, 젊은 애들은 건강함이 인생에서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오늘도 건강해 이런 말 안 해요.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이 인생의 전부잖아요.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건강이 인생의 전부잖아요. 그 인생의 전부인 것을 얻은 사람이 그 전부인 것을 얻은 걸로 기뻐하지 않아요. 20대 애들 그 젊음, 건강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로 기뻐하지 않아요. 진짜 건강한 사람에겐 건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깨달은 사람에겐 깨달음이 없어요. 즉 깨달음은 뭐냐면 괴로움이 없는 걸 깨달음이라고 이름 붙여본 거예요. 그냥 공연히. 괴로움 있는 사람에겐 괴로움 해결이 중요하죠. 근데 괴로움 없는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해결된 상태, 해탈과 열반, 그 이름조차 붙일 필요도 없어요. 괴롭지 않은데 무슨 괴로움에서의 해탈을 얘기를 해요? 애초에 괴롭지가 않은데. 본래 괴로울 게 없음에 눈을 떴다면. 그래서 삶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단순해요. 집착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부릴 게 하나도 없어요.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내가 정말 옳다고, 많이 배웠다고, 많이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내가 아는 게 없구나. 내가 안다고 느꼈던 게 인연 따라 그 조건 속에서 임시로 아는 거였을 뿐이구나. 절대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옳은 게 아닐 수 있구나. 야, 이걸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구나.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모든 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지 않을까? 내가 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닐까? 당연히 그렇네. 그럼 내가 내 자식들에게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한테 건방지게 조언하는 게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닐까? 물론 지혜로서 자비로서 조언해 줄 수는 있겠으나 이거를 고집하면서 조언할 필요는 없구나.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똑똑한 줄 알아가지고 밑에 사람들 조언할 때 딱 오만한 자세로, 내가 아는 자세로 다 이렇게 주입하듯이 교육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안 받아들이면 윽박지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저놈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 이 사실을 어느 정도 눈치채신 분들은요, 누가 봐도 저분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진, 그 분야에서 최고의 지식을 가진 분인데도 불구하고 밑에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내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는 겸손함을 잊지 않아요.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도 다 모를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강요하듯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알아낸 건 이거야 라고 가르친 다음에 그게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나한테도 알려줘 라고 하거나, 내가 막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서 아닌 게 나왔을 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뭔가를 저 사람은 혹시 알고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으니까 그래? 넌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얘기를 해보거나 있는 그대로 들어주거나, 너 나보다 모르잖아. 너 내가 세계에서 이거 1등 가는 박사야. 근데 너 나한테 지금 그 분야를 지금 조언한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가장 위대한 연구가 가장 아무것도 아닌 데서 밝혀지기도 하잖아요. 위대한 연구를 할 때 동물들, 짐승들, 자연의 변화, 자연을 가만히 관찰한 사람들이 엄청난 걸 발견을 많이 한다거든요. 자연에선 이미 있던 것들에서 그걸 유심히 관찰하면 저런 게 있었구나, 저걸 우리 이것에도 도입시켜 보면 좋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가장 위대한 것은 이미 있던 거예요. 그걸 응용하고 막 이러는 것 뿐이죠. 사실 아르마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과도한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과도한 집착을 하지 않아요. 또 과도하게 나만 옳다고 아상아집을 일으키지 않아요. 남들과 싸울 일이 없죠. 싸우지 않죠. 나만 옳다는 고집이 없으니까, 이걸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정말 훌륭한 사상과 철학이 있는데
그거대로 쭉 가면 너무너무 좋은 게 분명해요. 분명한데 나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내 자리를 뺏어가지고 이걸 내가 여태까지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다 닦아놓고 있는데 저놈이 내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이걸 다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럼 너무나 명백하게 내 말이 맞는데 인연이 그 사람을 여기로 하고 나를 나가게 하면 내가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잖아요. 아무리 뭐 시장이나 무슨 뭐 군수나 구청장이나 뭐 이런 걸 뽑을 때도 훌륭한 구청장, 시장 있을 수 있죠. 그분은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10년, 20년을 생각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막 쫙 만들어 놨을 수 있죠. 근데 만드는 것까지는 자기 있을 때 할 일인 건 맞아요. 근데 그걸 그 다음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집착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한쪽으로 편향된 과도한 집착은 망상인 거예요. 아무리 옳아도.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옳아도 그걸 너무 과도하게 하기보다는 이게 나중에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나는 너무 옳다는 생각 때문에 나쁜 놈들을 죽여 없애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삿된 일을 해도 된다. 왜? 나는 대의를 위해서, 올바른 걸 위해서. 명분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명분도 만들어낸 거잖아요. 명분 만들어낸 거잖아요. 다 의미잖아요. 의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저는 어릴 때 그 어른들이나 똑똑하신 분들이나 좀 높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들 똑똑하고 다들 똘망똘망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해력도 뛰어나고 다들 훌륭하시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참 어리석구나, 나는 참 이해도도 좀 떨어지고, 나는 참 모르는 것도 많구나. 근데 나도 어른이 되면 저렇게 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보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것조차도 너무나 똑똑하시고 너무나 높으신 분이 모르는 일이 허다하더라고요.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이 너무나 기본 상식이 아무도 모를 거라고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이 가장 기본도 모르잖아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그 너무 당연한 진실을 아무도 모르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해력이라는 게 허망한 망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이 알고 있는 이해력은요, 진짜 이해력이 아니더구만요. 난 이해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해 잘하는 사람이 좀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고 편향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그 이해가요,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편향된 시각과 치우친 안목과 자기에게 만들어졌던 그 분별의식, 쌓여있는 자기 분별, 자기 업식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그걸 이해하던 거더라고요. 그래놓고 그걸 나는 이해했으니까 옳아라고 굳게 믿고 있더라고요. 전혀 다른 가능성이나 다르게 보는 어떤 지혜, 지식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포함한 그런 이해가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했다면 이해한 건 줄 알았는데 완벽하게 이해했다라는 것이 완벽한 망상일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력 뛰어난 사람이 예를 들어 몸은 내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똑똑한 사람이 세계 최고 가는 IQ가 높으시고 막 이런 분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래서 토론을 해요, 저랑.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제 말을 듣겠어요? 그 사람 말을 듣죠. 똑똑하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너무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나이가 들면서 그걸 알고는 놀랍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알려진, 제일 지혜가 있다고 알려진 수많은 사람들, 저는 그랬어요. 옛날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래도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저 사람이 저렇게 결정 내린 거는 지금 우리가 보기엔 마음에 안 들어도 뭔가 오랜 정치의 노하우를 통해서 뭔가 배우고 깨달은 어떤 나름의 안목을 가지고 저렇게 했겠지 하고 뭔가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뭔가 나는 모르니까
저 사람이 뭐가 있겠지 하고 이렇게 되게 너그럽게 바라봤었어요. 근데 뭐 지금도 너그럽게 보긴 하는데, 아, 저 사람이 모를 수도 있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아, 저 사람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모르면서 자기가 아는 요만한 지식 가지고 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치인이라고 사회 전체를, 법령을 만드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사회 전체의 모든 분야를 다 알겠어요? 다 모르죠, 어차피. 그러니까 아, 세상이란 정교하게 돌아가는 곳이 아니구나. 저 옛날에 환경 공부하면서요, 너무 어이없는 말을 많이 들었고,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런 태클을 많이 받았어요. 남들이 다 이게 맞다라고 하는데 환경 관련된 건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아유, 알았어요, 스님 뭔 말 알겠는데, 또 제가 그때 20대밖에 안 되니까 제 말에 권위도 없었나 봐요. 아유, 알겠는데, 아유, 뭐 그 세상이 다 그렇게 다 하는데, 그때 세상이 다 알고 했겠지. 세상 사람 다 알아보고 했겠지. 뭐 회사 사장이나 회장이나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르고 했겠어요? 다 알고 했겠지. 예를 들어 그때 PD 수첩에 나와서 그랬는데, 그 환경 쪽에서는 다 알만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 같은 데다 음식을 오래 넣어 먹으면 거기에 환경 호르몬이 나오고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병 걸려 죽었어야지, 그게 뭐, 이렇게 얘기를 다들 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그 연구가 돼가지고 아, 플라스틱 음식통이 안 좋구나, 그래서 또 유리통으로 바뀐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 돼서 연구가 됐으니까 그게 아, 그게 맞네, 이렇게 믿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저한테 이제 많은 연구원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내 당연하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게 진짜였구나 하는 게 많아요. 이분들이 뭐라 했냐면, 연구원을 하면서 엄청난 그 딜레마, 충격, 양심의 가책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느끼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연구를 해서 이 물품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좋은 점이, 몸에 어느 병에 좋은 점이 예를 들어 0.3% 발견됐어요. 그리고 사장님한테도 이거 0.3%라서 유의미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장은 그 얘기를 알았어, 사업은 내가 하는 거니까 너는 계속 연구해.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몇 프로인지 얘기 안 하고, 이게 뭐 연구 결과 밝혀졌다 하고서 막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일은 너무 다반사겠죠. 근데다 심지어 예를 들어 뭐 민들레 성분이 들어간 뭐 무슨 음식 아니 무슨 약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민들레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민들레에 엄청난 효과가 들어가 있다 했는데, 그 약 안에 민들레 성분이 몇 프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대부분 그런다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영양제나 영양보조제 같은 여기 좋다 저기 좋다 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어이없게도 차라리 1년에 뭐 귤 몇 개 먹고 뭐 과일 몇 개 먹거나 야채 몇 개 먹으면 그거 1년 내내 챙겨 먹은 것보다 더 많은 성분이 먹는 거라고. 그리고 요즘에 뭐 영양 보조제라 해서 막 유명하게 광고하는 막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좋다 해서 막 이렇게 당신이 드셔보니까 좋다고 저한테도 이렇게 한두 개씩 주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이거 뭐 알고 먹어야 되니까 저도 이제 검색을 해봐요.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뭔지 알고 먹어야 되니까 검색을 해보면,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된 것 중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대요. 자신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영양 보조제라고 해서 막 이걸,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못 먹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나도 이걸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사 먹고, 근데 또 비싼 영양 보조제는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그거를 있어서 먹는 건 괜찮은데, 내가 사서 먹을 수 있는 인연 돼서 사 먹으면 괜찮은데, 사 먹을 돈이 안 되는 사람이 어렵게 그걸 조금 얻잖아요. 그러면 그걸 간절한 마음으로 먹으면요, 플라시보 효과가 100% 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엄청 좋은 것 같이 착각이 된다니까요. 그럼 그때 갑자기 비참해져요.
이걸 마음껏 못 싸먹는 내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지고 비참해져요. 그럼 그 생각이라는 분별망상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 연구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효과 좋다는 그 비싼 약들이, 좀 속된 말로 그분들 표현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좀 안 좋게 말하면 온갖 안 좋다라는, 우리 음식 먹을 때 그 조미료, 안 좋은 조미료 막 넣잖아요. 그것보다 몇 배 안 좋은 조미료 같은 것들만 잔뜩 모아가지고 농축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거 비슷한 거라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 먹지 말란 얘기죠. 그게 아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죠. 인연 따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무엇이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과하게 먹으면 안 되고, 또 인연 따라 내가 못 먹을 인연이 되면 뭐 그게 안 좋을지 어떻게 알아, 나 안 먹을 거야, 그러고서도 자기가 처량하지가 않죠. 그것도 못 사 먹는 처량한 신세,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비싼 약을 막 하루에 20개 30개씩 밥 먹고 나서 챙겨 드시는, 돈이 많으니까 그 중에도 제일 비싼 것만 챙겨 드실 거 아니에요. 의사들이 챙겨준 비싼 것만 막 그냥 20개 30개 매일 챙겨 드시고, 그 약만 돈으로 따지면 막 엄청 비싼 약을 문제없이 사 드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분들이 드시는 것보다 시골에서 농사 져가지고 그냥 직접 뜯어가지고 밥에다가 나물 함께 해 먹으면 그게 한 달 동안 그분들이 드시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저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리다가 아니라, 모른다라는 진실을 보면 집착이 사라져요. 괴로움이 사라져요. 괴로울 일이 없어요. 화낼 일이 없어요. 탐진치 삼독이 소멸한단 말이에요. 삶이 고요해져요.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것도 없고 반드시 저래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 난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야,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고, 인연 따라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자기 다르마를 구현하며 사는 거예요. 다르마는 법이라는 소리잖아요. 우리는 다르마를 배우러 절에 왔잖아요. 절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다르마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다르마는 정해진 하나의 다르마가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죠. 각자 자기 다르마가 다 다른 거예요. 실제 다르마라는 표현이 이런 용법으로 쓰이는 게 다르마의 정확한 용법이에요. 저마다 각자 자기 다르마가 다르다, 자신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 자기 인연이 다르다, 자기가 사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 그게 다르마예요. 그러면 진정한 다르마는 어때요? 독자적인 자기 다르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정스님이 나는 부처님처럼 살고 싶지 않고 나답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선사스님들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부처님처럼 사는 거는 다르마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따라쟁이로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누구를 따라하는 게 이 공부가 아니에요. 자기 다르마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자기 인연을 허용하면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요? 지금 이 인생이 나의 인연이 펼쳐진 삶이잖아요. 나의 인연이 이렇게 펼쳐졌잖아요. 나의 다르마가 이렇게 작용되고 있잖아요. 현실에서. 이게 내가 가야 할 가장 적절했고 가장 알맞고 가장 바른 길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을 따라가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싶어,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 난 이 일 말고 다른 길을 갔으면 좋겠어, 쟤는 이겼으면 좋겠어, 막 이런 온갖 것들 있잖아요. 자식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 나한테 좀 더 효도했으면 좋겠어, 막 온갖 생각이 있잖아요. 그거는 생각 따라가는 거예요. 분별 망상 따라가는 거예요. 자식이 집에 잘 안 찾아오고, 지도 바빠가지고 안 찾아온다고 그러면서 맨날 핑계만 대면서 용돈도 안 주고 집에도 안 오고,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렇게 홀대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현실은 어때요? 안 오잖아요. 현실이 진실이에요. 안 오면 안 오는 게 진실이에요. 어쩌면 걔가 자꾸 찾아오면 자꾸 돈 달라는 걸 수도 있고, 자꾸 찾아오면 자꾸 힘들다는 걸 수도 있고, 뭐 사고 친 거 해결하다는 걸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안아주면 고마운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정할 필요 없어요. 저마다 달라요. 나는 내 자식 맨날 잘 찾아오는데요? 그게 다름마예요. 자기 다름마예요. 내가 굳이 시키지 않는데 자꾸 찾아와서 자꾸 뭘 자꾸 도와주려고 야 안 그래도 돼 해도 자꾸 찾아오면 그게 내 다름마니까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살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면 뭐 가족이지만서도 헤어질 때 헤어질 줄 알아야 된다, 뭐 나이도 20대 넘어가면 보낼 때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모두에게 정해진 진리가 아니에요. 그 인연 따라 살 수도 있고 같이 안 살 수도 있고 때로는 냉정하게 보내야 될 때도 있고 보내지만 죽어라고 안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그게 또 자기 인연이겠죠. 부처님처럼 한 3번 4번 해보고 해봤는데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걸 또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그 인연 따라 또 데리고 사는 수도 그러니까 그 정해진 게 없는 거죠. 집집마다 다른 거죠. 자기 진리가. 그러면 이제 어때요? 내 진리로 살면 돼요. 내 다르마를 받아들이고 내 다르마로 살면 돼요. 그러면 남 눈치 볼 필요가 있어요? 없죠. 난 내 진리로 살고 있으니까. 남들은 쥐네 진리로 살고 있는 건데 내가 왜 거기에 참견을 해요? 왜 걔네하고 나를 비교해요? 나는 내 진리가 있는데. 그들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다르마가 있고 난 나의 다르마가 있는데 왜 남의 다르마에 기웃거리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삶이 통째로 허용되죠. 자수용신이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삶을 통째로 수용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게 법신이에요. 법신불이 되는 거예요. 생각 따라가며 사는 게 아니라 일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한 사는 거 아닌가요? 생각 따라 살려면 할 일이 많잖아요. 하고 싶은 거 많고 돼야 되는 게 많고 복수심도 많고 저놈한테 이겨야 되고 막 온갖 막 이 사람은 복잡해요. 할 일이 많아요. 삶이 갑자기 지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자기 별일 없는데 그냥 난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차를 확 막 사고 나기 직전까지 가도록 차를 확 갖다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빵빵을 했더니 얘가 이제 뭐죠? 그 복수 운전을 시작했어요. 그 나는 그냥 계속 가는데 계속 옆에서 빵빵거리고 창문 열고 욕하고 뭐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고 막 받으려고 막 온갖 생쇼를 하면서 나를 막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제 옛날에 마침 도반스님 3명인가 같이 어디를 가는데 어떤 차가 막 확 와서 그러길래 빵빵 한번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 스님도 갑자기 들으니까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냥 빵을 했죠.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반응인데 와, 또 인마들이 그냥 그 고속도로에서 야 저게 실제 있는 일이구나 깜짝 놀랐어요.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끝까지 쫓아오는 거야. 빵빵거리고 빵빵빵거리고 막 그냥 막 창문 열고 욕을 하면서 막 온갖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스님 셋이 창문을 열고 하면 그들이 또 스님들이 욕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먹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점잖게 그냥 조용히 그냥 야 조용히 그냥 가만히 가자 했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안 되겠다 이제 진짜 어쨌든 창문을 열어서 얘기라도 해보자 지나가는데 옆에서 창문 열고 창문 열어 막 이러길래 창문을 쓱 열어줬죠. 다행스럽게도 제 도반 스님들이 등치가 이렇게 한 스님들이 옆자리에 딱 둘이 앉아가지고 창문을 둘이 같이 동시에 열었어요. 그리고 쓱 쳐다보기만 했어요. 화도 안 내고. 근데 갑자기 창문 쓱 닫고 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이렇게 나쁜 놈들이 이렇게 약할 수 있구나. 여러분 막 남들 괴롭히는 사람들은 사실 힘없는 사람이기 쉬워요. 약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약하고 강한 척하고 진짜 강한 사람 만나면 바로 견적이 바로 나오거든요. 바로 꼬리를 내리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다니까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사회에서 나쁜 짓 하다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막 끌려가기도 하고 막 나쁜 짓 하다가 사고 치고 이랬던 사람 상담을 여러 번 해줘 봤는데 진짜 너무너무 약하고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 불쌍하다기보다 너무너무 뭐랄까 힘없고 뭐랄까 찌질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이 사람이 이 여인을 막 강제로 덮치려고 막 했는데 이 여인이 막 발을 차고 욕하고 막 화를 내면서 막 했더니 그 남자가 오히려 당황해서 도망가더라 그러잖아요. 그게 실제 가능해요. 그냥 여자니까 내가 이렇게 힘을 쓰면 꼼짝 못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한두 공격만 해도 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상담해 본 사람 중에 꽤 여러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자기도 자기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무섭고 두렵고 난 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데 자기 갑자기 욱욱하고 올라오는 성격 내지는 갑자기 올라오는 그거를 자기도 주체가 안 돼서 자기도 괴로워 죽겠는 사람. 그래서 누가 하면 소리만 뻑 질러도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막 그냥 괴로워서 무섭고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참 알 수 없죠, 세상은. 그 보세요. 이렇게 밝고 고요해요. 이 세상 삶 자체가 본래 고요합니다. 그래서 본래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래서 본래 선정. 이 세상은 본래 고요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이 고요한 세상이 한 생각 일으켜서 내가 분별하면 갑자기 시끄러워져요.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살면, 자기 인연으로 자기 인연 따라 살면 난 이렇게 사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나답게 사는 게 제일 편하지 않아요? 내가 남들처럼 살려고 하면 막 머리가 아파요. 골치가 아프고 막 힘들어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개그 잘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또 개그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신이 내려버리는 신 내린다는 표현 아시죠? 이렇게 진짜 신 내린 게 아니라 그날따라 갑자기 막 완전 빵빵 터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원래 웃기는 애가 갑자기 막 웃겨버리기 시작하면 진짜 신 내렸나 싶을 정도 웃기는 친구들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정말 미친 듯이 웃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특정 조건에서 그 흐름을 탔을 때 그게 웃겨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완전 너무너무 완전 열광이죠. 근데 그 유머 개그를 이렇게 배워가지고 누가 그 흐름이 아닌데 지금 뜬금없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아무도 안 웃고 안 웃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웃긴 게 되잖아요. 모든 게 똑같아요. 여러분 법문은 다 좋을 것 같죠? 제가 자리 아닌 자리에서 법문하면 이거 썰렁해요. 이거 제가 군에 있을 때 제일 곤욕이 그거였어요. 밥 먹으러 한 번씩 가면은 우리 스님 저 오랜만에 우리 간부식당에 밥 드시러 오셨는데 얘들아 다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야 전부 다 조용히 해. 우리 스님 좋은 말씀 한번 듣자. 갑자기 뜬금없이 밥 먹다 말고 본인 밥 다 먹었다고. 그래서 아이 뭔 좋은 말을 해요 이러면서 그러다가 자꾸 그러시길래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이 간부식당에 온 사람들은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평소에 못 들어본 사람도 오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래 내가 한 5분짜리로 축약해서 이 사람들 솔깃한 얘기를 뭔가 불교에 관심 가질 만한 얘기를 딱 한번 해줘야지 해가지고 나름 딱 생각해가지고 그걸 5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밥 먹다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짧게 해야 되니까 짧게 농축해서 딱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사단장님이 조용히 들어 했으니까 다들 조용히 듣긴 하죠. 근데 이제 제 생각만큼 그렇게 다 약 속으로 좀 불만이 있었겠죠. 밥 먹는데 지금 뭐한 쉬고 지금 하는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인연이 맞아야 그게 맞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일도. 내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할 인연이 안 됐는데 하면 그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남들이 이거 먹어 좋다 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도 그걸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나에게 적절한 인연의 흐름에 가장 걸맞는 그게 탁 펼쳐져 있잖아요. 자기 삶으로 이렇게 생긴 인물, 이렇게 생긴 나이, 이렇게 생긴 능력, 얘가 가지고 있는 방식들, 삶의 방식들 그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를 하면 최선일까? 그걸 생각하면 돼요. 내가 못하는 거 잘해야지 어느 정도 고민할 수 있지만 몇 번 도전해보되 아니면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돼요. 잘하는 거. 그래서 어느 땐가 긍정심리학이라는 게 엄청 막 인기를 끌었어요. 그게 뭐냐면
못하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없애야 된다는 노력을 하니까 더 스트레스 받고 나중엔 더 머리 아프고 나중엔 더 노이로제가 돼가지고 사람이 더 패배감에 쩔는 단점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단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그래서 이게 아니었구나. 사람이 저마다 자기가 잘하는 거, 아무리 작더라도 자기가 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극대화시키는 노력, 그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해서 긍정심리학을, 이런 논리를 발견해서 촥 펼쳐냈는데요, 긍정심리학이 엄청나게 먹히더라는 거죠. 못하는 거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 그거 신경 꺼, 이런다는 거죠. 너 잘하는 거 뭐야?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아. 너 밥 잘 먹잖아. 뭐라도 괜찮단 말이죠. 너 잘하는 거, 그걸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야, 남들은 밥도 못 먹는데 나는 소화가 잘 돼가지고 잘 먹는 거 복이잖아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못 먹는 사람은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엄청난 복이거든요. 그것도 이게 내 긍정적인 점이야, 맞잖아요. 뭐든지 긍정 심리학을 찾을 수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 잘하려고 기를 쓰지 말고 내가 잘하는 분야로 취직하자. 내가 잘하는 분야에 일을 하자.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뭔가를 하자. 그러니까 훨씬 잘해지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잘하는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잘하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이 사람의 단점이었던 것들 있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뜯어고치려고 했던 거, 그거를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단점이 장점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 너무 뭐 생각하는 것마다 이상하고 특이하고 정상적이지가 않아, 이렇게 밉게 봤는데, 자기는 독특하고 개성 있는 걸 좋아해서 개성 있고 독특한 거를 펼칠 수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이런 거를 했더니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됐어요. 예술가가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독특한 성격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천재성이라고 바꿔서 말을 해요. 미친놈이라고 하다가. 그러지 않나요? 자기의, 예를 들어 내성적인 사람이 너무 집에만 있으면 처음엔 욕을 먹기 쉬워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한 분야에서 정말 잘하고 나면, 야, 저렇게 집념으로 탁 앉아가지고 방에 나가지도 않고 남들하고 술 먹고 놀 시간에 탁 앉아가지고 그걸 하더니 저렇게 훌륭해졌다라면서 칭찬을 하고, 자신의 단점들이 장점이 돼요. 왜냐하면 모든 단점은요, 단점인가 동시에 장점의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거든요. 여러분 MBTI 좀 자세히 공부해 보면요, MBTI의 모든 게 전부 다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애니어그램이니 이런 것도 보면 같은 번호인데 장점, 단점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같은 MBTI나 같은 MBTI인데 전혀 다른 성격인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나 무슨 MBTI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나도인데, 이러면 옆에 친구들이 의아해하는 게, 얘는 성격 너무 좋고 얘는 성격 너무 안 좋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성격이라도 그걸 레벨이 달라요. 다르게 작용하는 게 많아요. 같지가 않아요. 같아도 같을 수가 없어요. 즉 모든 똑같은 성향이라도 그것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 가운데 내가 장점을 살리는 사람인지 단점에 주눅들어 있는 사람인지, 그건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살면서. 그래서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든 자기에게 주어진 성격이든 개성이든 능력이든 외모든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자연 그대로일 뿐이에요. 그 있는 그대로의 자연은 그것 자체로 정멸이에요. 그것 자체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생각으로 남들과 비교하니까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면 자기다움이에요. 자기다운 놀라운 개성이에요. 자기가 가장 자기다울 때 가장 쉽게 일이 풀려요. 무위행이 돼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그게 저절로 돼요. 애쓰지 않았는데 저절로 일을 할 때 나는 그냥 되게 쉬워요. 편안하고 가볍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근데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항상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요. 이거 미래까지 계속 할 수 있을까? 남들이 나 욕하지 않을까? 그게 다 생각이잖아요. 생각으로 들어갈 때 그런단 말이에요. 가장 자기답게 있을 때 힘을 빼게 돼요.
릴렉스 하게 돼요. 이완하게 돼요. 탐진치 삼독에 힘을 줘가지고 집착해서 화를 내는 이런 일이 없단 말이죠. 그 삶이 고요해요. 평화로워요. 왜? 지금 있는 그대로 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삶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펼쳐질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그냥 마음을 열고 있으니까요. 허용하고 있으니까요. 그 단말을 허락하니까요. 무엇이든 와라. 이것이 또 어떤 방식으로 나를 돕기 위해서 왔지? 어제 바이런 KT가 그런 말을 했죠. 이 세상은 당신이 없어도 저절로 펼쳐진다. 내가 펼쳐내는 게 아니라 인연이 저절로 삶을 펼쳐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펼쳐내느냐? 당신을 따옴표 쓰고 위해 펼쳐진다 이렇게 썼어요. 삶이 이런 방식으로 내 인생을 펼쳐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나를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괴로운 일이 벌어졌다면 이런 일을 감당하는 걸 통해 내 업장이 소멸되는 귀한 인연인 거죠. 몸에 병이 왔으면 이 병이 와서 한 몇 달간 고생하는 인연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자칫 내버려뒀다가는 더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병의 씨앗을 지금 털어버리려고 지금 짜잘한 병이 나에게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생각은 어때요? 이 중요한 일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자꾸 병이 오는 거야? 이렇게 괴로워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게 나를 돕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진리는 언제나 우리를 돕는 일을 해요. 그래서 대자대비심이라고 한 거예요. 부처님은 언제나 대자대비하시다. 법신 부처님은 언제나 대자대비한 일만 펼쳐내신다. 세상에는 오직 사랑과 자비밖에 없다. 그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삶의 본질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내가 나를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답게 온전하게 태어난 이 자기를 남들과 비교하는 걸 통해서 이 직장을 남들과 비교하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소리 지르거든요. 더 나아져야 돼. 더 바뀌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지금은 늦었어. 더 해야 돼. 넌 그때 잘못했어. 미래 잘하려면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돼. 끊임없이 다그친단 말이에요. 다그치면 사람이 이렇게 약간 위축이 돼요. 위축이 되면 진짜 자기 본래 힘이 안 나와요. 본래 지혜가 안 나와요. 그런데 릴렉스가 돼 있고 이완이 돼 있으면요, 이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힘이 빠지게 돼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신이 들려요. 이거 뭐 진짜 신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갑자기 몰입돼가지고 거기 뭐 완전 신들린 것처럼 막 그걸 정말 열심히 했던 적 있지 않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걸 몰입이라고 그래요. 다르게 말하면 긴장하면 몰입 못해요. 완전 이완했을 때, 힘을 쫙 뺐을 때, 그랬을 때 몰입이 되잖아요. 그럼 왜 신이 들린다는지 아세요? 그 신이 들리기 전에는 내가 했거든요.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저렇게 해야 돼 이랬다가 내가 나가버려요. 여기서 신은 이 신성, 불성, 자성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법이 한단 말이에요. 다르마가 알아서 자기 갈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 다르마의 상태, 진리의 상태로 더 많이 나를 노출시킬 수 있을까요? 긴장하지 않으면 돼요. 긴장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도하게 집착하고 욕망하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나를 막 윽박지르고 반드시 삶이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고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러면 긴장이 돼서 못해요. 그렇게 안 될 확률이 높잖아요. 어떻게 내 뜻대로 돼요? 그럼 다 내려놓으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돼도 내 일이고 안 돼도 내 일이고, 돼도 나를 돕는 거고 안 돼도 나를 돕는 일이고, 돼도 내 다름하고 안 돼도 내 다름하고, 돼도 인연법이고 안 돼도 인연법이잖아요. 돼도 법이 펼쳐내는 일이고 안 돼도 법이 펼쳐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에 분별하지 않고 보면 삶이 통째로 법이에요. 불성이에요. 길을 걸어가는 게 불성이에요. 이게 불성이고, 좋은 소리가 불성이고 나쁜 소리가 불성이고, 일이 잘 풀리는 게 불성의 일이고 안 풀리는 게 불성의 일이고, 내가 나고 타인도 나고 온 우주 전체가 나란 말이에요. 왜 온 우주 전체가 연기법으로 이렇게 펼쳐졌잖아요.
진리로서 드러났잖아요. 여기 어떻게 둘이 있어요? 이 온 우주 전체가 통으로 다른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인가 그런 표현이 있었죠. This is 책에서 이 세상은 하나의 마음이 80억 인구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80억 인구를 연기하고 있는 연기자와 같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통제하는 주관자가 아니고 이 한마음 주인공 불성, 이것이 이 80억 인구뿐만이 아니라 8천억 8조 이상이 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생명들 전체를 굴리고 있어요. 온 우주 전체가 이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자기 생각 가지고 내 인생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모르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해지죠. 할 일은 다 하면서도 고요해져요. 아, 세상은 근본에서 고요하구나. 현실에서는 할 일 다 하죠. 전쟁이 나는 거 잘못했어 하고 전쟁 일으키면 안 돼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편지도 보내고 뭐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원에서는 해도 한 바가 없고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고 다 이 정멸의 이 공한, 이게 모든 것의 근본임을 확인한 자리에서 현실을 다 하게 되면 스트레스 안 받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정치인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얘기는 하지만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거 인연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나는 인연의 하나를 그냥 얹추겠다 하고 보내보는 거죠 뭐. 그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저 상주 그 대원정사 앞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잖아요. 호수 위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백두대간 하면 엄청 높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호수 거기가 지대가 높아가지고 벚꽃이 이제 피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지대가 높아가지고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바로 백두대간하고 연결되거든요. 백두대간 그 구간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지 아니면 한 번씩 이렇게 뭐 선거 때도 되고 뭐 선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이래저래 있으면 우리 절에 많은 분들이 오신다니까 뭐 이런저런 분들 오시잖아요. 뭐 정치하는 분들도 오시고 뭐 관료 같은 분들도 오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저는 그냥 재미삼아 차 한잔 들이다가 야 여기요 호수가 있는 이 호수가 딱 걸으면 한 바퀴 딱 걸으면 한두 시간 두 시간 정도 딱 운동하기 좋고 백두대간 연결되니까 백두대간 체험하기도 좋고 여기 다양한 게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 트레킹 로드 같은 걸 만들면 전국에서 2시간이면 다 여기로 오니까 우리나라 중심이니까 기가 막힌데 이게 몸 치유 구간, 마음 치유 구간에서 온갖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쓱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참 좋긴 한데 이게 참 이게 되겠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냥 재미삼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되게 관심을 보이면서 제가 막 제안서도 냈어요. 시청에 제안서도 내고. 근데 처음 오자마자 냈죠. 제안서를 사실 냈는데 그냥 이렇게 다 깔고 뭉개졌죠. 그래서 택도 없다고 생각했나 보죠. 근데 이제 막 찾아와가지고 막 물어보면서 막 아이디어를 막 자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그럼 제가 한 장 만들어 드릴게요 해가지고 옛날에 군에 있을 때 공문 많이 만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거 머리에 있는 걸 막 만들다가 모르는 건 검색도 해보고 막 만들다 보니까 이 하나의 기획서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냥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주긴 줘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근데 뭐 그냥 해보는 건 거예요.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사실은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잖아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와서 뭐 운동도 하면서 그 치유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면서 이렇게 또 좀 보다 이 공부도 좀 더 들을 수 있는 인연도 되고 하면 더욱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냥 그런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안 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일이 없다고 해서 현실에서 일이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과도하게 막 반드시 이래야 돼 반드시 저래야 되라는 그런다고 제가 막 정치들 붙잡아가지고 전화해서 막 이거 해주세요 뭐 아니면 뭐 막 뒷돈을 준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하겠냔 말이에요. 아무 노력을 안 해요. 그냥
굳이 들으러 온 사람 있으면 너 가만히 앉아 차 마시는 게 이게 뭐 별 할 얘기도 없고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지역을 위한 아이디어 같은 것 내주는 정도, 뭐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그렇게 힘주지 않고 하는 거라도 그냥 인연이 되려면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려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삶을 그렇게 사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 반드시 이래야 돼, 반드시 저래야 되는 게 없는데, 없을 때 오히려 이런저런 온갖 희한한 아이디어들이 또 막 생겨요. 그래서 참 세상은 이렇게 그냥 자기 분별 가지고 살아요. 분별 가지고 살지만 분별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면 그 분별이 어떻게 바뀌냐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바뀔 수 있어요. 삶에 대한 어떤 직관 같은 걸로 바뀌어가지고 현실 사는 거에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출세간의 마음 공부가 현실 사는데 회사에서 놀라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지, 뭔가 왜 현실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능력도 높아져요. 이게 마음 공부하고 불교 공부하면 너무 무소유고 뭐 무소득이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게을러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참선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스님들 같이 게으르지 않은 분들이 없을 거예요. 스님들은 게으르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바빠요. 일이 많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받으십시오.